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앨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는 또 멘트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지적을 했고 연준의 정책에 지지하는 동시에 그리고 정부의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또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아주 강력한 만큼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겠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8.65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6월에 PPI가 가장 높은 수준을 또 보여주었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0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연준이 7월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100bp 인상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95.7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강화된 점이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앞부분은 원자재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경기 침체와 그 다음에 이 금리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내려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어느 점으로 봐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원자재를 좀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막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원자재 부분도 점차 경기 침체의 선방향을 좀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목재, 면화, 밀, 원유, 구리가 대폭으로 하락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자재 하락기가 주가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너지, 구리, 농산물 부분도 덩달아 이번에 이렇게 많은 하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만큼 저점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됐던 나머지 투자자산 부분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원자재 부분은 과거에는 동일하게 비례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왜 꺾일까요? 그건 말 그대로 과거에는 이 올라가는 물가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구매력, 수요층이 어느 정도는 계속 따라 붙어 주었는데, 이제, 거기를 이미 천장을 돌파해서 물가가 더 말도 안 되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층들이 이미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성 플러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수요층을 꺾을 수 있을 만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가 과거 대비보다 너무 높게 지금 올라와져 있는 게 원자재 시장을 꺾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시장에 있는 통화 위축기를 좀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매력이 더욱더 둔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번에 최저점 시기 부분에 가장 적합한 요소로도 볼 수 있는 중요 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부분이 이렇게 이제 하락기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경기 침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름 시점대가 가장 매력적인 구간대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렸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금리 부분이 이제 7월달 부분에서 0.75는 기본이었는데 이제 1% 이야기도 점차 5대5 정도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추이는 계속해서 말도 못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신흥국들은 아무래도 이제 달러 부분에 따른 부채를 갚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유럽은 아무래도 이번 물가 부분에 러시아와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상충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미 힘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 한국은 제자리만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전체적인 평가 부분을 본다라고 해도 선진국 반열에 그냥 올라올 정도로 체력이 매우 좋아진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금리는 저는 뭐 조심스럽게 9월 달까지만 아무리 세게 올린다고 해도 9월 달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자재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를 하고 있고 어차피 여름에 있는 후행 지표 부분이 어차피 가을까지만 연결이 되고 가을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드라이브 시즌도 마무리가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틀랜타 총재가 1% 인상안 포함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윌러 연준 이사도 더 큰 폭으로 인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분위기를 그렇게 가중을 하고 있는 배경은 물가를 빨리 내리기 위한 그런 선제적인 립 서비스 정도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럽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 에너지 부분을 좀 언급을 해야 되겠죠. 물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가스비 청구액이 최소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상 최대 위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너는 내년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 부분이 생각보다 잡기가 어려워질 텐데 왜 지금의 여름 시즌 또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기 직전 때 까지를 왜 중요 포인트로 보고 있고 거의 그때가 왜 매수 적기라고 볼 수가 있냐면 자 가스 중단 우려에 있어서 석탄과 뗄나무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독일 나머지에 있는 이탈리아 이런 쪽도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전등 끄기부터 일단 가스 공급의 완전 중단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겨울에 할까요? 아니죠. 겨울에 한다는 건 정치인들이 진짜 또라이가 아니고서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못해도 가을에 하기에는 너무 늦죠. 그래서 여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미리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악이 있는 시점에서 어차피 여름 안에 어차피 결과값이 나오고 이게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면 가을에 여러 가지 협상안에 따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테스트도 독일도 이제 전력 에너지 부분에 따른 단계를 3등급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은 3단계로 갔었을 때 이제 단계별로 차단을 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그거 말고 이제 대안책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일개 유튜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낼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7월 22일 정도가 되면 보수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재공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노드 스트림 부분에 따른 언급이 또 나와주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적절성만큼 해줄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이제 독일이나 나머지 유럽 쪽도 이제 여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곧바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 어차피 안에 모든 게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럽 기후가 생각보다 사상 최고치로 또 무더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해도 어차피 여름 안장에 웬만한 악재는 거의 다 나오고 끝날 것이다 라고 저는 베팅을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저는 참고로 제 돈을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제 돈을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자산 운용사나 뭐 매니저 역할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에 있는 돈의 결정권은 본인한테 있는 거지 제가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서 뭐 위탁하면서 그렇게 하는 신고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걸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깨져도 제 돈 깨지는 거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정보를 다채롭게 다 들어보고 그 안에서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그 필터링 된 값에서 가장 본인이 중요시한 포인트를 하나를 선정한 뒤에 그 포인트가 맞다라고 하면 베팅을 하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도 미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는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선제적인 정책이 또 빨리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연 4% 고정금리 안신전환 대출 대상 확대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이게 9월 달에 나오는데요. 조건부가 있습니다. 연봉 9천 4억 원 미만에 있는 그런 주택담보 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비은행권 고금리도 저금리 대출을 연 7% 이하로 가져갈 수 있도록 또 미판을 또 깔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책적 자금으로 125조 원을 투입해서 일단 빚 탕감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대출이자 최대 50% 감면에 이제 형평성 논란도 좀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도덕이 우선이냐, 생계가 우선이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주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보다는 생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도덕이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은 제 존재적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사람이 있어야 도덕을 따지고 뭐하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도덕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국가적 입장으로 또 본다라고 해도 냉철하게 보게 되면 어차피 이 친구들이 구제를 못하면 어차피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한 장기적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한 파이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적인 정책 비용도 나가는 고정 비용이 대비보다 플러스 알파로 나가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지니까 사전적으로 구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또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SEC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관련 추가 정보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대 청년 제2금융권 대출 급증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묶음 패키지로 아마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조시 브라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후 모두 침체기 연구 결과치를 보게 되면 3년 뒤부터 제로가 되었더라. 그래서 모든 침체기 겪은 뒤 5년 뒤에는 세 자릿수 급등을 보여주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V자 반등은 생각하지 말고 분명 하락기 패턴은 맞지만 올해 증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침체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분의 주장도 존중을 하고 공감을 하지만 아무래도 침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침체기 구간 때 매력적인 자산을 저렴하게 나왔던 걸 얼마나 내가 잘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체력적 여건도 잘 되냐 또 검토를 하면서 모아가는 게 좋겠죠. 어차피 5년 뒤에 세 자릿수 급등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BA5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세종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번 주에 첫 번째 환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가장 많은 쪽이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미국 순입니다. 유럽은 다 제끼고 그 다음에 미국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높게 지금 BA5가 가장 우세종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 우세종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 구독자 대부분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디파이의 새로운 지갑들이 21년 초 정점을 찍은 후 하락 추세에 있다. 그만큼 돈을 수익성을 못 내는 지갑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량이 2020년도 이후 최저점을 보여주고 있고 현물 거래량이 28%나 감소를 했다. 왜냐 금리도 올리고 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생계에 집중을 하다 보니 투자에 따른 여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달걀 모형의 이론이라고 해서 불황기와 호황기에 따른 이 사이클 국면이 도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부분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지금처럼 특별한 케이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있는 빚 플러스 물가에 있는 빚 이게 누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채권에 투자하는 시점이고 금에 투자하는 시점이 맞습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론 방식인데 지금 채권 박살났죠. 네, 원자재 박살났죠. 주식 박살났죠. 코인 박살났죠. 부동산 박살났죠.
돈 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침체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패턴은 아무래도 뭐 내년 정도에 금이나 그 다음에 뭐 채권이 빚을 발하긴 하겠지만 올해 시즌에서는 달러가 최고이다 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 채권 투자, 채권 매도 뭐 이렇게 해놨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때마다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만한 문제 해결 능력과 상해 대처 능력을 좀 키워야 투자할 때 좀 더 도움이 된다더라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30대 빌라왕 세금 체납에 40채 압류, 세입자 보증금 먹튀했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걸 왜 갖고 왔을까요? 코인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코인 투자할 때는 신뢰를 너무 많이 맹신을 해버려요. 그 코인 CEO한테. 그 코인 회사 프로젝트 보면 되게 이상적으로 순수하게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이렇게 써놨던 그 종이 한 장을 너무 순진하게 초등학생 마음으로 너무 많이 믿어버립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 드라마 보면 배신, 뒤통수 많이 치지 않았나요? 특히 돈에 걸려져 있으면 특히나. 근데 왜 신뢰는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무한에 주는 게 과연 여러분들 투자에 건강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코인 볼 때 그렇게 종교적 신념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맹신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독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좀 바라보는 시선도 좀 키워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게리 겐슬러가 이번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은 비증권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는 증권형에 가깝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메타버스 내년 초 출시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애플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솔라나의 사과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왜냐면 뭐 하드웨어에서 승부를 보기에는 매니아층 빼놓고서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냥 약간의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벌써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FIU 코인 담당 현직 고문이 코인 거래소 직행 이직에서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속 사무관이나 금감원, 팀장급 인사 등이 거래소로 이직한 전례는 있었지만 검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곧바로 갔던 사례는 없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쩌들 높게 불렀으면 갔을까요? 최근에 보게 되면 업비트 보게 되면 대금 고위직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막 땡기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억 단위씩 막 줘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형 토큰 증시로 KDA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제한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되고 5대 원화거래소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증권업계 코인 진출 가속되고 금융위원회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건 대체거래소가 부산에 이제 설립이 되니까 빨리빨리 해달라 라는 입장으로 저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거래소 쪽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뭐 부산에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그쪽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주식 플러스 코인도 같이 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거래소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3에로 캐피탈 채권자에서 트위터 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회의는 7월 18일 정도에서 채권자 회의가 있다라는 것과 현대가 아이오닉 6 NFT 리빌 부분을 내놨다고 해서 홀더들에게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자동차 업계 쪽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NFT를 정가를 시켰다는 건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여기에서 구독 모델로 좀 많이 가고 있잖아요. 뭐 전기차에 무슨 뭐 BMW 보니까는 뭐 여기에서 뭐 히터나 뭐 무슨 뭐 조절 기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부가 옵션으로 뭐 5만 원 결제, 뭐 15만 원 결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연간 구독인지 월 구독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걸 NFT 쪽으로 넘겨서 거래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JP모건 쪽에 보게 되면 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사주 매입 중단으로 그리고 실적도 2분기 이익이 28%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데 왜 은행주가 왜 많이 떨어지나요? 특히 미국주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손 충당금 많이 쌓다 보니까 이익률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코티 멀티 DAG 2.0 하드포크 출시일이 발표가 났다고 하는데요. 배포는 테스트넷 배포는 8월 2일 정도라고 합니다. 서클이 USDC 준비금 557억 달러를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보고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 단기 국채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멜론은행, 커스터머, 커뮤니티, 실버게이트 은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멜론은행과 실버게이트 은행이 생각보다 우리 코인 쪽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시 전 직원 약 20% 해고를 했다라고 해서 그만큼 크립토 환경 조건이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과 파산 신청 셀시우스 채권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당량 파급력이 그렇게 클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나올 거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특별할 액션이 거의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걸로 알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셀시우스 쪽에서 야 이게 파산 신청되고 파산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 그러면 더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미 대거 많이 들고 있는 고래들이 코인 이동이 그런 빈번하게 있어야 되고 그게 분명히 해당인 커뮤니티에 조금이라도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동할 거 다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조심스럽게 제가 이 정도 때부터 이 악재는 이제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고요. 괜히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악재가 이어졌다고 하면 대량으로 코인 이동 빈도가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알 수 있는 건 대출 플랫폼 쪽에서 가장 큰 셀시우스가 없어졌어요. 제거됐어요. 제거됐으면 우리 알트코인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반대 항상 루나에서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사태가 났으면 그런가 보다 해서 끝나면 이거는 투자의 기본 마인드가 안 되시는 분들이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루나가 이런 사태가 나왔으면 루나에서 수익 받는 부분이나 루나 안에서 수익을 내가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구는 역배팅을 들어가서 숏배팅을 해서 챙겨 먹는 전략이나 누구는 아예 이제 0.0001까지 떨어졌던 시점에서 롱배팅을 해서 먹는 친구나 아니면 여기에서 반대적인 형태로도 가져가가지고 또 가져가서 먹는 전략이나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투자에 있는 이런 두뇌 회전이 빨리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문제해결 능력, 상황 대처 능력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번에 셀시우스 자체가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하면 대출 플랫폼에서 또 에이브가 또 상대적으로 많은 반사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디파이 시장은 누군가는 메꿔 주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빈 공간이 있으면 그 빈 공간을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채워주겠죠. 말 그대로 뭐 연예인 시장이라고 본다고 하면 공유가 그 자리에 항상 공석이 있다고 하면 그 공석 부분은 누군가가 채워주지 거기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생기겠지만 활동 안 할 때 누군가는 계속 메꿔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이브 같은 애들이 또 50% 이상 올라왔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도 나중에 어차피 디파이 시장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갈 것이고 그 안에서 플랫폼에 있는 코인들은 분명히 또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차원적으로 밖에 돈을 못 벌고 그 다음 생각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먹을 수 있을 만한 권리를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연준이 최악의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된다. 물가 상승이 문제다. 라고 나왔고,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고통지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 다음에 그만큼 희망폭도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즌이 딱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도 좀 힘드시겠지만 견뎌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FTX가 셀시우스 뭐 인수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재무제표를 까보니까 이거는 인수 못한다. 부채가 5조가 더 있네. 라고 해서 이거는 못한다라고 나와서 이제 파산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가스비 하락세의 지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불경기다. 여기서 가스비가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기본 베이스로 이제는 천천히 회복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구나 정도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제가 분석했던 그대로 그냥 밀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또 그런 또 본인만의 또 생각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